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인데 이제 사무실 좀 나와가지고 좀 네 번째 강의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퀴즈를 올렸는데 그게 퀴즈를 5개 올렸는데 이게 잘못 올라갔는지 체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클릭만 좀 해놓으면 온라인 퀴즈를 내게끔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출석만 잘 하시면 출석 체크 잘 하시고 어떻게 되죠? 퀴즈 체크만 좀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맞춰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레포트나 시험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석 체크가 안 되면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난 학기도 출석을 끝까지 안 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른 걸 하더라도 꼭 출석 동영상을 틀어놓고 꼭 끝까지 듣기 바랍니다. 일단은 75분이죠. 60분 하고 75분 60분하고 15분 추가해서 75분 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스피드를 좀 더 빨리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면 일단은 1시간 안에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3시간 강의 75분. 이번 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제 정보통신 개론인데 일단 4차 산업혁명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여러분들이 전기전자, 정보통신 관련돼서 기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통신 개론. 오는 시간은 이제 정보 전송 방식하고 이제 기술이 어떻게 바뀌는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부분들은 이제 정보 전송의 이제 개요, 그 정보 전송의 이제 기본 요소, 정보 전송의 이제 방식, 정보 전송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최신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재 자체를 파워포인트를 잘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쭉 넘겨가면서 이런 게 있구나 뭐 기억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빠졌네. 잠깐만. 지금 녹음이 됐죠?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녹음 마이크가 빠진 상태로 얘기를 한 것 같네. 그래서 좀 보시면 지난 시간 퀴즈도 이게 잘못 올라가서 이거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제 정보통신 개론에 대해서 오늘은 정보 전송의 이제 방식과 기술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체크를 출석을 체크해 보니까 출석을 좀 안 한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주에 딱 안 들어도 들을 수 있게끔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틈틈이 한번 내용을 체크해서 어쨌든 파워포인트 자료를 좀 올려놨으니까 강의 조례 자료를 넘겨가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잘 전달이 되는지 어떻게 인지 모르겠는데 교수님 목소리가 좀 두꺼워서 좀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많더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듣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정보 전송의 개요와 정보 전송의 기본 요소, 또 정보 전송의 방식, 정보 전송의 기술에 대한 최신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전체적으로는 어떤 데이터, 일반의 뭐 세상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지. 음성, 영상, 어마어마한 문자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이제 전기통신, 뭐 정보통신, 전자통신 이게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정보 전송 시스템과 기본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통신에서는 이제 전송 방식과 교환 방식, 그 정보 정도의 방식을 이제 학습하는 부분이고, 부호화와 이제 부호화를 해서 이제 정보를 전달하다 보면 아날로그한 아닌 이제 디지털로 전송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변조 방식이나 다중화되는 이제 방식들이 많이 있죠. 정보 전송의 이제 기술과 최신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정보 전송의 시스템과 정보 전송의 원리 부분인데, 일단은 예전 10년, 20년, 30년 전에는 전화기가 대세였겠지, 그죠? 그럼 전화기를 많이, 요즘에는 거의 안 쓰지. 응? 유선 전화기가 집에 있어도 거의 1년에 몇 번 쓸까 말까 할 거야, 아마 전화가. 왜냐면 PC, 개인마다의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지. 전화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단말기가 있겠죠. 거기에 또 팩스도 많이 안 쓰는 거지. 이제 사무실 같은 데 많이 쓰지만, 거기에 비디오 카메라.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자체에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지. 스캔 기능도 다 있고,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어떻게 음성, 데이터, 화상 비디오를 어떻게 전기 신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수신 데이터를 색깔이 좀 그런데, 여기 이제 수신부의 데이터 입력 신호를 어떤 형태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단말 장치는 뭐가 있다고 했죠? 전화기, 컴퓨터, 팩스, 비디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DT라고 해요. 이런 거를. 데이터 회선의 중단 장치를 DC라고 하고, 그거를 어떤 데이터 회선을 통해서 전송이 돼서 전송로지. 여러분들 교수님 얘기하는 이런 단말기가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이 돼서 여러분들 터미널, 핸드 뭐가 됐지? 컴퓨터를 통해서 일반 무선이 됐든 유선이 됐든 광선로가 됐든 이런 선로를 통해서 데이터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단말 장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거고, 컴퓨터 통해서. 그래서 이런 단말 장치와 신호 변환 장치, 통신 회선 변환 장치, 통신 제어 장치가 있겠지. 거기 이제 컴퓨터 통해서 여러분들 듣는 거예요. 이게 정보 전송의 기본 구도야. 어쨌든 어렵지 않지 뭐. 기본 구조 자체는 상황이고. 정보 전송의 이제 방식에서는 이제 정보 매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면, 일반 이제 한 사람이 얘기한 거를 여러 브로드캐스팅 방송을 하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을 수도 있지. 그걸 이제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고, 정보 전송의 방식에는 통신의 이제 회선 구성 방식이 있고, 통신 회선의 교환 방식이 있고, 통신 회선의 이용 방식이 있고, 통신 회선 방의 구성 방식이 있고, 데이터 전송 방식이 있고, 캐스팅 모드들이 있다. 정보 전송의 방식. 정보 전송의 기술에는 정보 전송의 부호화, 또 변조, 다중화를 통해서 정보 전달을, 대량의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이제 예전에 20년, 30년 전에는 대세였지. 아날로그 신호.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아날로그 사인파를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사인파가 있는데, 전압값과 여러 개의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 아날로그 신호라고 했지. 주기적인 신호를 얘기하는 거고, 비주기적인 신호일 수도 있고, 계단파, 직선파, 삼각파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지만, 주로 나타나는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방식은 정형파, 사인 웨이브를 갖는다. 이런 형태로 사인 웨이브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호 자체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 일반적으로 이렇게 마이크로 들어가는 신호도 이제 다 디지털 변조가 돼서 여러분들에 전달이 되는데, 아날로그 신호가 되든 사람이 서로가 둘이 얘기하는 게 아날로그 신호야. 내가 1대1로 마주쳐서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으로 강의하는 자체가 아날로그 신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정형파, 구성 요소의 값을 변화시키는 변조 방식이지. 정형파, 진폭, 신호의 크기나 이제 색이
단위는 이제 골트로 나타나는 거고 음성의 크기, 주파수로 또 얘기되는 부분 있죠. 단위 시간당 사이클을 반복하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위상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위상은 단위를 도로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보 전송의 요소들이 있는데 디지털 신호들이 있는데 이산 신호로 물리량을 유한한 이제 숫자로 표현하는 건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 할 경우 시간 또한 이제 디지털화가 필요로 한데 이건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구연파 형태로 나눠서 잘게 쪼개면 헤르츠 이런 걸 이 자체를 계속 잘게 쪼개면 디지털 신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쪼개냐에 따라서 디지털 신호를 변조해서 아날로그로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주파수 레벨과 시간 레벨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신호나 이제 1초당에 이제 1비트로 1초로 되는 전달 속도를 이제 1비트라고 얘기하죠. 보통 전달 속도를 나타낼 때 비트 퍼 세컨 1초당에 1비트를 사용하는데 거기 이제 데이터 신호에 따라서 여기 보듯이 데이터 신호가 시그널 단위당 로그 스케일로 나온다. 데이터는 S, 병렬 전송되는 전송의 수, 또 T는 지속 시간을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고, N은 몇 번, 한 개의 표시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될 수 있다. 통신 속도는 이제 데이터 속도 부분인데, 단위 시간에 전송되는 데이터 양을 결정된다. 데이터 양으로서 이제 바이트, 문자, 블럭, 이제 패킷 등으로 이제 사용되는데, 그게 이제 단위 시간으로 초와 분과 시간을 사용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패킷 데이터. 이제 얘기하죠. 보통 이제 데이터 속도를 계산할 때는 데이터 전송 속도는 뭐에 비례하는 거냐면 전송 프레임의 구성의 비트 수에 반비례하고 데이터 신호 속도에 비례한다. 거기에 60배가 나타나는 거죠. 통신 속도 부분인데 이제 변조 속도라고 얘기죠. 보통 이제 통신을 하는데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디지털로 바뀌어나다 보면 그 변조에 대한 시간이 필요로 한 거예요. 변조 속도. 변조된 신호. 어떻게 진폭 변조를 할 수도 있고 주파수 변조할 수도 있고 위상을 변조할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위치의 정보를 표시하는데 이 변화하는 사이에는 간격이 가장 짧은 역할을 한다. 0과 2를 통해서 이제 펄스의 수를 1초 동안에 몇 개를 포함할 수 있는지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사용하는 BPS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통신 속도에는 이제 전송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전송을 하는데 효율이 어느 정도 되냐? 거기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지. 동기 전송이 있고 비동기 전송이 있다. 어떻게 동기는 뭐야? 서로 간에 주고받는 부분에 신호를 맞추는 거야. 서로가 양반에 내가 언제 준다, 받는다, 클럭, GPS나 GPS 통해서 주로 이제 클럭을 얘기를 하는 거지.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부산에 있는 사람하고 어떤 신호, GPS 동기를 맞춰서 통신을 하는 거야. 비동기는 그걸 안 맞추는 거야. 전달되는 대로.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말은 비동기 신호야.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거를 동일한 리얼타임 신호로 받질 않잖아. 그치? 동기를 맞추지 않았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상황도 동기와 비동기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그냥 전송 효율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신 용량이 있는데 그걸 보통 이제 전송 용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송 채널을 이용해서 이제 오류 없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속도를 얘기하는 게 통신량. 내가 통신 속도가 얼마큼 되냐. 여러분들 와이파이 있을 때 보면 통신 속도를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속도가 굉장히 높으면 데이터들이 팍 들어오잖아. 요즘 이제 LTE, 5G를 쓰고 있는데 5G는 안 쓰고 LTE를 쓰고 있는데 요금제가 무제한이 아니다 보니까 뭐 한 10일, 20일 되면 속도가 다
날라갔어. 추가로 이제 해서 하든지 아니면 거의 뭐 사무실이나 집이나 일반 내 개인 사무실에 와서 쓸 때는 거의 모두 와이파이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가지고 쓸 수 있죠. 그렇지만 LTE로 하면 통신 요금이 나가는 거지. 예전에는 이제 SKT나 KT라는 게 어마어마한 통신의 인프라를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유무선 인프라보다 뭐가 또 커졌어. 네이버, 카카오같이 플랫폼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야.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는 부분인데 향후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바뀌면 또 어떤 패러다임이 바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런 거에 이제 기회를 가지고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 전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에러가 없어야지. 교수님 얘기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전달이 되는데 끊기는지 잘 가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죠? 여러분이 안 그러면 이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오류 상태의 다양한 부분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신호의 감쇄, 지연 왜곡, 잡음, 노이즈를 제공하는 게 통신의 큰 이슈인 거야. 여러분들 이제 모든 시스템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파수 노이즈가 됐든 음성의 노이즈가 됐든 전원 노이즈가 됐든 이런 노이즈를 제거해서 원래 시그널을 복원해 주는 게 그런 역할인 거야. 장비 구축하는 것들. 장비를 만들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장비가 나오는 거지, 그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적절한 오류율, 10의-5순, 10의-6순 이하 오류율이 있고 거기는 아날로그 회선이 디지털 회선보다 높은 부분이지. 그래서 비트 오류율, 블럭 오류율, 문자 오류율 이런 형태들이 이제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전송 방식이 이제 통신 회선에 구성하는 방식인데 통신 회선은 물리 매체가 있죠. 거기가 이제 정보 장치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이선식과 사선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선식에는 투와이어, 투와이어라고 사선식은 포와이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트위스트 페어, 뭐 포와이어. 모뎀에 이제 구성이 되면 케이블 두 개가 있는 게 투와이어고 네 선이 가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선식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선식과 사선식이 있다. 통신회선에서는 통신회선의 이제 접속 방식이 있는데 점대점과 회선 방식이 있고 컴퓨터 시스템과 단말기를 이제 전용 회선으로 직접 연결할 때는 응답 속도가 빨라 주로 이제 고속 처리할 때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전화 회선을 구성하는 데는 이런 부분들 컴퓨터와 이제 연결될 때 단말기 간에 선이 이제 와서 닿죠 데이터들이 통신 회선의 접속 방식인데 다자점 회선 방식이 있는 거죠. 컴퓨터 시스템에서 연결된 전송 회선이 한 개의 단말기를 여러 개에 연결하는 부분들. 이제 폴링 방식이 있고, 폴링 방식. 단말기에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다 한다. 폴링 방식은 컴퓨터 감시 프로그램에서 신호를 송신할 때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폴링 방식이지. 폴링을 한 번씩 클럭을 쳐주는 거야. 임펄스 신호를. 또 이제 선택할 때는 컴퓨터에서 특정 단말기를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때 주로 이용하는 방식을 이제 회선 접속 방식이다. 특정 단말기를 지정하는 때는 이제 제어 문자를 이제 데이터를 앞에 포함시켜서 전송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이제 경제적이고 짧은 시간 동안에 회선을 운영 상태를 이제 체크할 수 있지. 통신 회선을 경쟁적인 부분들은 단말 장치로 서로 경쟁하면서 회선을 접근할 방식이다 이거지. 컴퓨터하고 단말기 간에 폴링으로 한번 서로가 돼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야. 가장 간단하게 효율적이진 않다. 간단하게 폴링으로 컴퓨터하고 단말기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통신회선의 접속 방식에는 어떤 단말기가 여러 개 있으면 그거를 집선하는 거지. 모아, 먹스, 디먹스 한다 그러죠. 여러 개 모아가지고 연결해서 컴퓨터에 순서를 정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기실이나 어디에 가면 그 먹스, 디먹스, 뭐 케이블 등을 해서 다 타이 거를 연결해 주는 기능이 있어 옛날에. 그것도 손으로 다 되는데 요즘에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패턴들이 굉장히 심플해졌던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고, 통신회선의 접속 방식 부분은 회선 다중 방식이 있지. 단말기가 여러 개 있으면 거기를 다중화 장치를 통해서 먹싱이 돼서 컴퓨터로 연결이 되는 거지. 그죠? 이런 형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교환회선의 전송 방식은 뭐야? 여러분들이 이제 국간 연송 교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엔 뭐 교환수들이 하나씩 연결해서 받아서 꼽아주고 했는데 그거를 전자식으로 바뀌었겠지. 스위치를 해서 교환 회선 방식에는 단말 장치끼리 교환기 등을 이제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교환 회선 방식에서는 축전 교환 방식들이 있고, 여기는 축전 교환 방식에서는 또 다양한 이런 패킷 단위로 이제 저장되고 연결해주고 메모를 들고 저장해서 전달해주고 이런 기능들이 필요한 거죠. 정보 전송 방식에는 이제 통신 회선의 교환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단말과 단말끼리 서로 전송해서 하죠. 또 단말끼리, 또 컴퓨터끼리 전달이 되는 부분들, 단말과 단말, 또 회선끼리 이렇게 전달해주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방식 자체가 이제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링 방식, 스타 구조, 여러 가지 구조로 이제 바꿔서 교환망을 구축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신회선의 이제 이용 방식인데, 단일 방식, 데이터를 한쪽 방향으로 전송하는 가능한데, 단말기에서 컴퓨터로 전달해요. 단말기에서 컴퓨터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반이중 방식이 있는데,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모두 전송을 하는 거야. 단말기와 컴퓨터에서 단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또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모두 전송할 수 있으나 동시에 양방으로 전송이 불가능한 거지. 그죠? 또 데이터를 동시에 이제 양방향으로 전송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말기하고 이제 컴퓨터 단말기로 이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거기서 이제 단일 방식이 있고 반이중 방식이 있고 전이중 방식이 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꼭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단일 방식, 반이중 방식, 전이중 방식이 있다. 그리고 이제 통신 해석망의 이제 구성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통신 해석망의 이제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단말기를 이제 컴퓨터와 서로 밀접하게 결합하는 형태 얘기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트리형이 있을 수도 있고, 버스형이 있을 수 있고, 성형, 망형,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단말기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하는 방식이 있겠죠. 이 부분들을 나눠서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전송 방식에서는 이제 직렬 전송과 이제 병렬 전송이 있는데, 직렬 전송은
송신축, 수신축. 이게 보통 여러 가지 병렬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직렬로 이제 연결해서 회선으로 보내면 그거를 병렬로 받아서 수신축이 받는 형태로 이제 되겠죠. 데이터 전송 방식에는 이제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이 있는데, 병렬 전송은 문자를 구성하는 각 비트를 전송 솔로에 어떻게 7, 8개를 이용해서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전송 속도가 이제 빠르고 이제 단말기와 이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컴퓨터와 이제 하드 디스크를 연결하거나 컴퓨터와 측정 장치를 연결할 때도 주로 사용하죠. 그리고 문자 사이 간격을 구분할 수 있어서 스트로브와 비지 신호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 방식에서는 뭐가 있어요?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이 있는데 똑같지? 아까 지금 서로가 차이가 있다. 이런 특징 같은 거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면 될 거다. 직렬 전송일 때하고 병렬 전송일 때 어떻게 되는지. 직렬은 어떻게? 속도가 느리겠지. 일렬로 쫙 서서 가는 거. 병렬은 여러 명이 한 명의 여러 가지 트랙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빠르겠지. 그래서 병렬을 할 때는 전송 비용이 이제 많이 들고 선로 전송이 사용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특징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좀 해 모았으면 좋겠다. 데이터 전송 방식은 이제 비동기식 전송과 동기식 전송이 있다. 비동기 전송은 블록 단위가 아닌 문자 단위로 동기 정보를 부여해서 보내는 방식인데, 문자를 연속해서 보낼 때 각 문자 사이에 일정하지 않은 휴지 기간이 있을 수 있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동기식 전송 방식이 뭐야? 1비트로 구성되고 논리식은 제로. 데이터 비트는 5에서 8비트로 나타나는 거고, 페리티 비트 짝수나 홀수를 사용하거나 둘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전송 방식에서는 비동기식 전송과 동기식 전송이 있는데, 문자 동기식 방식, 비트 동기식 방식이 있고 HDLC 방식이 있다. 여기서 어떻게 구성할지 보면 될 것 같고, 비동기식 전송과 동기식 전송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성해서 넘어가는지, 비동기식 전송과 동기식 전송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정보 전송의 방식에는 이제 캐스팅 모드 전송 방식이 있는데, 유니캐스트 방식, 브로드캐스팅 방식,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이렇게 이제 스탁 구조가 좀 틀리지. 유니캐스트는 단일 모드로 이렇게 쭉 가는 거고, 브로드캐스트는 일대 다 방송 장비에 이렇게 돼 있지. 그 멀티캐스트는 1대 N으로 해서 1대 2개, 3개 이렇게 나가고, 애니캐스트는 이렇게 좀 트리형 구조로 해서 수신 모드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지. 구조의 특징을 여러분 기억하면 될 거예요.
이제 정보 전송의 부호 부분인데, 서로 떨어진 송신자하고 이제 수신자가 이제 정보 전송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제 정보하고 신호를 전송하게 가능한 부분인데, 정보나 신호를 변환하는 거, 그 부호화를 이제 정보 신호나 이제 정보를 이제 변환하는 부분을 부호화다. 부호에는 1바이트의 이진수로 표현하고, 부호체계는 부호의 집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정보 전송의 이제 변조 방식인데, 디지털 전송 방식이 있죠. 아날로그 신호를 부호화해서 회선을 통해서 복호화해서 아날로그로 바꾸는 디지털 신호를 이제 전달해주는 부분이 있겠죠. 그게 이제 아날로그 전송 방식이겠지. 아날로그나 이제 디지털 정보를 이제 변조를 통해서 아날로그 전송 신호를 변환해서 전달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교류 전송 방식이라고 한다. 교류, 변조기를 통해서 복조기를 넘어가는 교류다. 정보 전송의 이제 변조 방식에는 이제 디지털 전송이 있고,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거 있고, 베이스밴드 쪽에서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날로그 정보를 이제 디지털로 바꾸는 걸 PCM 변조라고 하죠. PCM, 펄스 보호 변조. 또 아날로그 전송인데 디지털 정보를 이제 아날로그 바꿔주는 브로드밴드의 전송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아날로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것은 아날로그 변조다. 디지털 정보를 이제 디지털 신호로 이제 전달해 주는데, 베이스밴드를 얘기하는 거죠. 단극성, 극성 방식 이런 형태로 동류 방식으로 얘기하죠. 보통 1비트의 전압다. 양극성 방식은 신호를 부호할 때 양과 음의 값을 모두 사용한다. 그래서 베이스밴드로 주로 사용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다음과 같은 RZ 형태와 함께 AMI 방식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정보에는 디지털 신호가 있겠죠. 그게 이제 베이스밴드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이런 베이스밴드 신호를 모아서 RF에서는 업컨버팅 주파수를 올리지. 주파수 채널, 아날로그 채널이 이제 제한적이니까 주파수가 옛날에는 뭐 kHz, 메가헤르츠, 뭐 10, 뭐 800메가, 900메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1.8기가, 또 2기가대를 쓰다가 또 모질라니까 와이파이 주파수 같이 2.4, 5.8기가, 그것도 모질라서 어디까지 갔어? 5G는 28기가 주파수 쓴다고. 근데 28기가는 뭐가 문제가 있어? 직진성 이제 하다 보니 거리가 멀리 안 나가는 거예요. 멀리 나가게 하면서 써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부분이 없다는 다 좀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정보 신호들이 있는데, 디지털 정보 신호가 이제 디지털 신호, 그 베이스밴드 신호의 구성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단극성 방식일 때하고 양극성 방식, RG 방식과 NRG 방식, 또 2단계 방식, 이 구분을 될 수 있어요. 파형 자체. 또 아날로그 정보를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부분을 뭐로 하냐? PCM 변조라고 하죠. 펄스 부호 변조라고 해서 이제 PCM 변조, 펄스 부호 변조라고 하는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전송 장치를 펄스 부호 변조 방식이라고 한다. 아날로그 정보를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전송한 후 이를 다시 받아 원래의 아날로그 정보를 복원해 주는 거죠. 거기에 또 안에서 누아에 대한 강함이요, 이제 시그널 투 노이즈 좋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무선 통신이 주로 사용하는 부분을 PCM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날로그 정보를 이제 표본을 통해서, 양자기를 통해서, 부호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북호기, 여과기를 통해서 아날로그 정보가 전달이 된다. 아날로그 정보 이제 디지털 바꾸는 거 이제 아까 PCM 변조라고 했는데 거기 안에 이제 표본화라고 이제 사인 웨이브 같이 나온 거를 양자화, 또 부호화를 해서 이제 통신해서 어떻게 넘어가면 또 그거를 부호화하고 복호화해서 필터링해서 처음에 보내준 신호와 유사한 신호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게 이제 PCM 변조의 원리야. 이거 사인 아날로그 신호를 쭉 전달해서 양자화하고 부호화해서 넘겨주는 신호를 또 부호화, 복호화해서 어떻게 필터링 통해서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날로그 정보 전송의 체계다. 아날로그 정보를 이제 디지털로 바꾸는 부분에서는 PCM 변조가 하는데 거기 양자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양자화에는 표준화된 신호의 값을 미리 정해둔 불원속한 유한계의 값으로 이제 표시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양자화, 펑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양자화하고 또 부호화는 뭐야? 양자화 과정에서 얻은 값의 정수값을 말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바꾸는 PCM 변조에서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의 내용들이 없는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진폭 양자화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방법, 대표값을 통해서 받는 방법 이런 것도 있다. 또 디지털 정보를 이제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부분은 뭐라고 있어? 대역 전송 방식이라고 하죠. 보통 대역 전송은 브로드밴드 어떻게 브로드캐스팅 같이 이제 방송 정보 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유튜브 방송도 1대 N이잖아.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여러 명의 유튜버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들을 수신자가 받는 거지. 그렇지?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통신 측에서는 직류 신호를 교류 신호를 변환하는 데이터 전송을 얘기하는 거고 수신 측에서는 교류 신호를 직류 신호로 변환하는 전송 방식을 얘기한다. 이게 이제 반송파 사용하는 대용량의 주파수 또 반송파의 일반식 표현이 있는 건데 변조 방식에는 아날로그 변조와 디지털 변조가 있는 거예요. 디지털 변조에서는 싱글 캐리어 변조와 멀티 캐리어 변조가 있고 변조 방식에는 멀티 변조, 스펙트럼 확산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한다.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로 바꿀 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진폭 편의 변조가 있고 사진폭 편의 변조가 있다. 그 안에 이제 2위상 편의 변조가 있고 거기 안에서 다양한 2위상 편의 변조, 4위상 편의 변조, 8위상 편의 변조 변조 신호의 값에 따라서 위상을 얼마큼 진폭을 변조할 건지 위상을 변조할 건지 진폭과 위상을 같이 변조할 건지 구분에 따라서 굉장히 틀린 거예요. 변조 값에 따라서 전달해 준 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변조 값을 뒤집어서 여러분 받으면 수신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 같지만 이제 원리 자체는 심플한 거지. 서로 간에 변조하는 부분에 대한 약속이니까
디지털 정보를 이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거에 이제 브로드밴드 있는데, 이게 이제 진폭 변조가 있지, ASK 변조라고 있고, 진폭을 이제 바꿔주는 거를 진폭 변조라고 한다. 반성파의 진폭을 어떻게 2개나 4개로 정해놓고 데이터를 1 아니면 0으로 변환하는 거를 약속을 서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ASK 변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변조 방식보다 이제 오류가 많고 전송 효율이 떨어지지. 앰플리튜드, 진폭만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주파수 편의 변조는 뭐야? 프리퀀시 시프트. 주파수를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0이면 낮은 주파수로, 1이면 높은 주파수로 전송하는 방식을 얘기한다. FSK 방식은 뭐야? 주파수 편의 변조다. 진폭 편의 변조를 비해서 잡음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회로가 단순해 많이 사용한다. 보통 이제 FSK 변조를 많이 사용한다. 왜? 회로가 간단하잖아. 간단하니까 FSK 변조를 통해서 전달을 한다. 전자공학의 기본 원리지. FSK 변조가. 그리고 디지털 정보를 이제 아날로그 변환을 해주는 게 대역 전송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위상 편의 변조, 페이지죠. 페이지 시프트 키. 송신 측에서 반송파의 위상을 2등분, 4등분, 8등분으로 나누어서 위상을 제로 또는 1로 이제 할당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폭 이상 편의 변조가 있는 거죠. 진폭 이상 편의 변조는 진폭 편의 변조 방식과 이상 편의 변조 방식을 혼합한 방식을 얘기합니다. 고속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수 있지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어떠다고? PSK는 많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직교 이상 편의 변조, QPSK, 또 진폭, 직교 진폭 변조 포함. 요즘에 여러분이 쓰는 일반 CDM이나 OFDM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떤 변조 방식을 쓴다? 진폭 이상 편의 변조를 쓴다. 진폭과 이상을 다 바꿔주는 거죠. 근데 굉장히 복잡한 거지. 단점은 복잡한 거는 누가 해? 칩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위상 편의 변조나 QPSK, QAM, 64캄, 256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한 부분으로 나타난다. 또 하나의 부분은 뭐야? 아날로그 정보를 또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부분이 있잖아. 그치? 아날로그 신호를 또 아날로그. 진폭 변조, AM이 있지. 거기에 이제 반송파를 이제 0과 1로 온오프 하는 방식이 있는 거지. 설계가 간단하고 전송로의 주파수 변동이 강하지. 거기 이제 전송로 레벨을 변동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 거고, AM 변조, FM 변조가 있고, 위상 변조, PM 변조라고 하지. 이런 변조 방식들이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전송의 이제 다중화 부분인데, 단말기가 1, 2, 3가 있는데 이거를 몫싱을 하고, 또 그거를 고속의 데이터가 쭉 전달이 되면 디몫싱해서 컴퓨터로 해주는 부분을 얘기한다. 정보 전송의 이제 다중화, FDM이라고 하죠. 주파수 분할 다중화. 하나의 전송로를 작은 대역도 여러 개를 분할하여 여러 개의 단말기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컴퓨터, 그러니까 이제 FDM, FDM이 또 단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정보 전송의 이제 다중화 부분인데, 시분할 다중화, TDM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채널들을 시간에 따라 나눠주는 거를 TDM 방식이라고 하고, 주파수에 따라 나눠주는 거를 FDM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 거지. 컴퓨터를 타임을 쪼개서 전달해 주는 거야. 타임을 쪼개서 여러분 터미널을 받으면 되지. A는 1초, 2초, 3초 쪼개서 시간을 두고 여러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보 전송의 다중화 부분인데 이제 동기 시분할 다중화가 있다. 동기 시분할 다중화는 뭐야? 전송로를 대역부 하나를 시간 슬롯으로 나누어서 3개 시간으로 분할하는 사용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화, 시분할 다중화 방식을 통해서 하는 방식인데, 일단은 TDM 방식보다 적기속 필요한 시간이 길고 다양한 힘으로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전송의 다중화 부분인데, 거기는 컴퓨터, CPU, TDM, 모뎀에서 모뎀으로 연결하는 부분이다. 거기에 단말기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TDM이니까 타이밍이 특겠지. T0, T1, T2, T3, T4 시간을 나누어서 정보를 전달해서 실어서 보내는 거야. 열차 시간에 맞춰서 따로따로 보내는 거 똑같은 거야. 서울에서 어디까지? 대전, 대구, 부산까지 가는데 어떻게 보내? 시간을 나눠서. 어떤 거는 누구는 어떻게 1시에 보내고 그다음에 2시에 보내고 3시에 보내고 나눠서 보내면 어떻게? 받는 사람은 나눠서 받으면 되겠죠. 그죠? 나눠서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정보 전송 기술과 이제 최신 부분인데, 보통 이제 코드 분할 다중화, CDM이라고 그런 얘기하는데, 코드 분할 다중화에서는 다음과 같이 스펙트럼 확산 방식이 있고 다중화라고도 얘기를 한다. 스프레드 방식이라고 좀 주로 얘기하는데, 스프레드 시프트 방식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 전송 기술의 이제 최신 동향인데, 정보 전송의 다중화, OFDMA, 고속의 송신 신호를 수백 개 이상의 직교하는 협대역, 불완성파를 변조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 거기 안에서는 이제 다중화 수행할 때는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얘들은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어떻게 해요? OFDM을 많이 쓰는 거지. 예전에는 AM, FM 뭐 이렇게 변조들을 많이 쓰다가 FDM, CDMA, DDMA 이렇게 많이 쓰다가 나중에는 OFDM으로 쓴 거야. 이거는 주로 이제 군용에서 쓰던 통신 방식인데, 그죠? 어렵겠지, 그죠? 어렵지만 복잡하고 어렵지만 나름대로 보안이 우수한 거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OFDM 방식으로 많이 쓴다. 정보 전송의 이제 다중화에 보면 굉장히 이제 OFDM 기술만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즘에는 일반화돼서 쓰고 있지만 처음 배울 때는 어려운 거지. 그래서 비직교 다중화 방식, 동일한 시간 주파수 공간장의 2대 이상의 단말에 대한 데이터를 동시 전송하는 방식을 얘기한다. 그래서는 5 통신망을 통해서 사용하고 주파수의 직교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파수의 효율이 있는 건데, 여기는 OFDMA 노바 방식. 지금 이제 노마 부분은 어떻게 하냐? OFDMA에서 더 발전된 부분인데 5G 방식에서 이걸 채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5G 방식 노마. 보통 이제 직교 자원 할당을 해서 주파수 효율이 높고 한 대만 가능했는데, 이런 것들을 4G 이정통신에 이렇게 썼는데, 노마를 쓸 때는 5G 이정통신은 전력제를 통해서 부관성에 중첩 할당을 하고 주파수 효율이 매우 높지. 그리고 이제 통신의 2대가 가능하고 직교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노마 방식에서는 직교성 유지가 필요 없는 거야. 5G 이정통신을 사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5G 통신망에 대한 부분을 지금 했는데, 일단은 시간이
거의 뭐 1시간 정도 했는데 요번 학기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일주, 2주 이제 퀴즈 부분 여러분들 한번 체크. 어쨌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좀 더 하라고 퀴즈를 매주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된 거는 여러분 체크만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학기는. 그래서 여기서 출석부를 보면 일단은 이재진, 김태진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빠졌고 정유면 여러분 이게 체크가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 전산상으로 학점을 줄 수가 없게끔 돼 있어 이게 출석률이 작으면 온라인의 단점이지. 네? 지금 여기 박준원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들어갔어.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학점이 안 나갈 가능성이 크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아는 친구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서 꼭 어떻게 들을 수 있도록. 박준이 한 번도 안 들었네. 여기서 문자 보내는 게 있을 텐데. 여러분들 주변에 학생 안 알면 한번 들어와서 온라인 강의 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A반은 그렇고 B반은 나름대로 이제 많이 듣는데 이번에 손재성이나 홍준이는 이번에 들으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고 B반은 괜찮네. 들으면 될 것 같고 C반에 박건분이 한 번도 안 들었네. 박건석이 있고 개인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네.
지금 11일이 지났는데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네. 박준원이 맞네. 박준원이가 안 됐고, 다음에 누구냐? B반은 다 됐고, C반은 박범근,
지금 한번 교수학 친구들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 추석 명절 기간도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들 24일 날 꼭 숙소 체크해주고 한 주 정도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또 출결 마감을 안 하면 또 그러니까 마감을 1주차, 2주차는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주, 4주차는 꼭 출석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듣길 바랍니다. 일단 추석 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쉬시고 끝나고 나서 꼭 강의를 듣고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9월이 다 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제 올해는 잘 마무리 되겠죠. 잘 마무리돼서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올해까지는 뭐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듣고 좀 잘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좀 마치겠습니다.